그깟 미혼모 하나 쫓아내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낡은 넉마를 걸치고 시장통 김밥집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전 재산 3천억의 박 회장은 자신이 승리자라 믿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노 회장은 결국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들조차 몰랐던 며느리의 잔인하고도 슬픈 비밀. 오늘 그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회장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대성그룹의 수장 박만춘 회장.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답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인네였습니다. 아침마다 정갈하게 다려진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이 넓은 거실을 채우던 그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 진혁이 폭탄을 던집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박 회장은 안경 너머로 아들을 쓱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집안 영예를 데려오려나. 하지만 이어지는 진혁의 말에 박 회장의 손목 등에 시퍼런 핏대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시장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7살 된 딸이 하나 있는 미혼모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 이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박 회장이 집어 던진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진혁의 구두 등을 적셨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아이도 제 자식처럼 키울 겁니다. 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미혼모, 김밥집? 내 평생 일궈온 대성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감히 그런 천한 것을 앉히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아들을 내쫓고 홀로 남은 박 회장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의 파편처럼 오늘 아침 그가 그려온 미래도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이내 박 회장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당장 그 여편네 뒷조사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길래 내 아들 혼을 쏙 빼놨는지 낱낱이 파헤치란 말이야. 몇 시간 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의 시장통에서 땀을 흘리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왔지만 박 회장의 눈엔 그저 아들을 노리는 꽃뱀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밥 팔아 목구멍 풀칠하는 주제에 감히 용의 꼬리가 되려 해? 내가 직접 가서 그 가면을 벗겨주지. 박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벗어 던지고 창고 깊숙이 처박아뒀던 해지고 냄새나는 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얼굴엔 검댕을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박만춘 회장이 아니라 세상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내가 거짓골을 하고 가면 본색이 드러나겠지. 내년에 그 가짜 친절이 언제까지 가나두고 보자.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회장은 낡은 고무신을 구겨 신은 채 시장통 진경내 김밥으로 향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거지 노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박 회장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이 미끼에 오히려 본인이 걸려들어 일주일 뒤 시장 바닥에서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과연 진경 내 김밥의 주인 진경은 이 지독한 거지 노인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다음 장에서 상상도 못할 반전이 이어집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남루한 넉마를 걸치고 한쪽은 다 떨어진 고무신을 구겨 신은 노인이 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대성그룹의 박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몰골. 그는 며느리 후보 진경이 운영하는 진경내 김밥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내 아들 홀린 여우년의 굴인가? 박 회장은 일부러 신발에 묻은 흙을 가게 안으로 툭툭 털어넣으며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가게 안 앞치마를 두른 진경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나요? 진경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엔 그저 가식적인 연기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무슨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거나 좀 내놔봐. 돈은 없어. 박 회장은 일부러 탁자를 발로 툭 차며 의자에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에구, 웬 노숙자야? 사장님 큰일 났네. 박 회장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진경이 미간을 찌푸리며 돈 없으면 나가세요. 라고 소리치기를 말이죠. 그러면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내가 말한 그 착한 여자가 이 모양이다. 라고 폭로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화를 내기는커녕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거지국과 간 말아낸 김밥 한 줄을 쟁반에 담아 나왔습니다. 시장하셨죠? 마침 국이 새로 끓어서 맛이 좋을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이것 봐라. 보는 눈이 많아서 연기하나 본데. 그는 일부러 국물을 바닥에 흘리고 김밥을 손으로 집어 입가에 덕지덕지 묻히며 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숟가락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밥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이걸 음식이라고 파는 거야? 진경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다가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죄송해요. 다시 말아드릴까요? 혹시 속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진경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회장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흠칫 놀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며느리의 손이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손처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상관하지 마. 너 같은 어린 년이 뭘 안다고 그래.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 한다며? 내가 다 알아. 진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은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전 그저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박 회장이 배불리 먹고 씩씩대며 가게를 나설 때였습니다. 진경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뛰어나와 박 회장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날이 곧 저물면 추워져요. 이거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저녁에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사드세요. 그녀가 쥐어준 건 따뜻한 핫팩 하나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손바닥 위에 10,000원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3천억 자산가인 그에게 10,000원은 한낱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얄팍한 지폐 한 장은 왠지 모르게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경의 뜻밖의 친절에 박 회장의 마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 회장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분명 돈 냄새를 맡고 나를 알아본 거야. 라며 더 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회장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을 사주하게 되는데 과연 진경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보다 더 비참한 몰골로 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진경의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비도 오고 손님도 없으니 본색이 나오겠지. 장사 안 되면 짜증부터 내는 게 사람 본성 아니냐? 박 회장은 일부러 가게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퍽퍽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고파. 먹을 거 내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진경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 노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이 비를 다 맞고 어딜 돌아다니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예. 진경은 박 회장을 구석 자리로 안내하더니 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레 닦아줬습니다. 박 회장은 속으로 이것 봐라. 끝까지 연기하네. 싶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건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치워. 내년 손길 필요 없어. 그냥 공짜 밥이나 내놓으라고. 진경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다시 집어들고 조용히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서 7살 난 딸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는 목소리 큰 할아버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기 가방을 뒤져 사탕 하나를 꺼내 박 회장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거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박 회장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눈매를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까지 시켜서 나를 구워 삶으려고?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는 아이가 내려놓은 사탕을 보란 듯이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사탕이 타일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윤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경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달래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박 회장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딱 어르신 연배셨을 거예요. 술 좋아하시고 고집불통이셨지만 비 오는 날이면 꼭 제 손을 잡고 시장에 나오셨죠. 어르신을 뵈니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쓰이네요. 진경은 따뜻한 찐만두 한 접시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거 돈 안 받을 테니 드세요. 어르신 정색하시는 거 보니 속병이 깊으신 것 같아서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박 회장은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천억 자산가인 그에게는 수천 명의 직원이 허리를 굽혔고 그 어떤 사내 진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그의 속병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는 더더욱 박 회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턱을 굳혔습니다. 가게를 나온 박 회장의 손에는 어젯밤부터 젖어있던 10,000원짜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폐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비서. 기사들 좀 풀어. 내일 그 김밥집에 위생 단속 뜨게 하고 주변 상인들 포섭해서 장사 못하게 방해해. 이번에도 버티나 두고 보자고.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짓밟기 위해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과 사랑스러운 손녀의 목숨줄을 서서히 죄는 행위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천사 같은 며느리의 온정에도 박 회장의 심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가짜라 믿고 싶었기에 더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놓은 그 덫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걸려들게 됩니다. 과연 박 회장은 내일 어떤 비극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진경의 김밥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사주한 가짜 위생 단속반과 험상궂은 사내들이 때로 몰려든 것이죠. 이 집 김밥 먹고 배탈 났어. 책임져. 위생 상태가 이게 뭐야? 당장 영업 정지 때려. 사내들은 가게 앞에 드러눕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멀찍이 떨어진 골목 어귀에 세워둔 고급 세단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나오겠지. 울며불며 빌거나 뒤에서 돈으로 해결하려 들겠지. 두고 보자. 하지만 진경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치마를 고쳐 매고 차분하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원한 보리차라도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진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기세가 꺾일 것 같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러댔지만 진경은 굽히지 않고 한 명 한 명에게 물수건을 내밀며 응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진경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되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슬그머니 삐져나왔습니다. 마침 구걸하는 척 가게 근처로 다가왔던 박 회장의 눈이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가슴 깊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죽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저 여자의 지갑에 있는 거지?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실 진경은 박 회장이 3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절박했던 시절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집에 잠시 맡겼다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박 회장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예뻐하던 아이. 아내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아이를 찾지 못한 것을 한으로 품었습니다. 박 회장 역시 성공한 뒤 사람을 풀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인 채 차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진경이란 여자 뒷조사 다시 해.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진경이 키우는 7살 딸 서윤이는 사실 진경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진경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아이를 진경이 차마 외면하지 못해 26의 나이에 미혼모 소리를 온몸으로 감내하면서도 제 자식처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변변한 지원 하나 없이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말며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위해 시장 바닥에서 미혼모 소리를 들으며 살았단 말이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 회장의 눈앞에 지난 며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짜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따뜻한 국을 내밀던 얼굴, 국물을 쏟아도 수건을 집어 던져도 화 한 번 내지 않던 그 눈빛, 빗속에서 핫팩과 꼬깃꼬깃한 10,000원을 쥐어주던 두 손, 자기가 천한 것이라 욕하며 내쫓으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아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아이였고 세상 그 누구보다 고결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게 앞 소란에 겁을 집어먹고 뛰쳐나오던 서윤이가 박 회장이 사주한 불량배들이 몰고 온 차 앞으로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진경의 비명, 시장 골목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는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서윤이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고 진경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박 회장은 세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자신의 의심이, 자신이 직접 사주한 이 난장판이 평생을 찾아 헤맨 인연과 무고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벌인 일이 만들어낸 비극 앞에서 3천억 자산가도 대성그룹의 회장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서윤이를 바라보며 진경이 내뱉은 단 한마디는 박 회장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가 되어 깊이 꽂힙니다. 과연 박 회장은 이 파국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시장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아주머니들의 흥정 소리. 진경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나와 밥을 안 치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서윤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 조그만 책가방을 내려놓고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장 골목 끝에 트럭 2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이 은밀히 사주한 철거 반원들이었죠. 순식간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의 비명, 쏟아지는 물건들, 흩날리는 좌판들. 공포에 질린 서윤이가 엄마를 찾아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진하던 트럭이 서윤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서윤아. 진경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아이를 감싸 안는 순간 트럭이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한 뼘 차이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서윤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감싸 안으며 아스팔트에 쓸린 진경의 무릎과 팔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트럭 뒤편 차량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회장.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며칠간의 불규칙한 식사가 겹치며 저혈당 쇼크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다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윽, 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노숙자 할아버지 또 쓰러졌네, 쯧쯧.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변장한 박 회장의 모습은
그저 길거리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릎을 끌며 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경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온갖 심술을 부리고 며칠째 가게를 어지럽히고 오늘은 결국 아이까지 다치게 할 뻔한 그 거지 노인이었는데도 진경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진경은 박 회장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빨리 가서 어른한테 구급차 불러달라고 해. 뛰어.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던 7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다리로 냅다 달렸습니다. 진경은 쓰러진 박 회장을 힘겹게 등에 업었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몸집이 작지 않은 노인이었지만 진경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피칠갑이 된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급차가 올 수 있는 큰 길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박 회장은 느꼈습니다. 자신을 업고 걸어가는 여자의 거칠고 빠른 숨소리를, 등에 닿는 따뜻한 온기를, 그리고 자신의 목을 적시는 뜨거운 무언가를. 진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응급침대에 누워 있었고 진경은 옆 침대에서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손을 꼭 쥔 채 울음을 참고 있었죠.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옷을? 얼굴이 왜 이래요? 박진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경은 치료를 받다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 씨? 진혁도 동시에 진경을 발견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연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누운 아버지. 진경 씨, 설마 아버지가 당신 가게에 찾아갔던 거예요? 이 모습으로? 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를 들락거리던 심술궂은 거지 노인. 공짜 김밥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고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던 그 노인. 그럼에도 진경이 한 번도 내쫓지 않고 밥을 챙기고 따뜻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진혁 씨의 아버지 대성그룹 박만춘 회장이었다는 것이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허탈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경은 아무 말 없이 피 묻은 손으로 서윤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리는 엄마의 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믿었던 사랑의 아버지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경.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박 회장은 옆 침대에 남겨진 진경의 낡은 지갑과 그 속의 사진을 보며 절규합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남은 건 처절한 대가뿐입니다. 산소호흡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득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이 옆 침대에서 멈췄습니다.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엔 진경이 흘리고 간 피 묻은 수건 하나와 낡고 다른 지갑만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차대. 김밥집으로 가야 해.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 진혁이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진혁은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온 병실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자신이 쫓아내려던 사람이 아버진 줄 알았다면 그 피 흘리는 다리로 당신을 업었을까요? 박 회장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손에 진경의 피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고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 회장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홀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재료통을 세우고 흩어진 좌판을 정돈하고 바닥에 남은 핏자국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진경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10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누가 온 거야?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 이번엔 거짓골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누가 봐도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춘 회장의 얼굴엔 그 어떤 위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정장 어깨를 적시고 구두를 흠뻑 적셔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경아, 내가 죽일 놈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광경은 누구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놀란 진경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찧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그 고운 마음씨를 내가 돈으로 더럽히려 했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너 같은 천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해다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박 회장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경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몸도 말도 숨도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 양반이 그 거지 할배라고? 재벌 회장이 직접 사람을 시켜 행패를 부린 거야? 주변이 웅성웅성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돈을 받고 위생 단속을 사주받았던 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 회장은 상인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미친 노인네라 사람을 시켜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여자는 저를 살린 은인입니다. 죄는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진경이 떨리는 손을 뻗어 박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를 일으키지 마라. 내 무릎과 팔에 낸 이 상처,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못 갚을 죄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서윤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우는 박 회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꼭 쥐고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반쯤 녹아 끈적해진 사탕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작고 맑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울면 마음이 더 아프댔어요. 이거 드시고 이제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박 회장은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자신이 없애려 했던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쥔 3천억보다 이 아이가 건넨 녹은 사탕 하나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것들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빗속에 오롯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천하의 박 회장이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 회장이 진경의 낡은 지갑 속 사진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경이 홀로 키워온 아이 서윤이가 사실은 누구의 핏줄이었을까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박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경이 흘리고 간 낡은 지갑. 그는 그 안에 접혀있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된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날의 박 회장과 그의 사별한 아내, 그리고 갓 돌을 넘긴 아기 진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이 사진은 자신의 집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진경의 지갑 속에 있는 것인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전부 진혁, 그리고 우리 정희의 딸 진경에게 너희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다. 박 회장은 사진을 쥔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글씨 위를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딸 진경, 비서실장, 당장 진경이라는 여자의 과거와 서윤이 출생 기록, 1분도 지체 말고 가져와. 비서실장이 달려나가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진경, 본명 이진경, 어머니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의 언니 박 회장의 아내. 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경은 아내의 동생 정희의 딸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사업 실패로 밑바닥을 긁어야 했던 그 시절, 아내는 갓난아기 진혁 곁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동생 정희에게 어린 진경을 부탁했었습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데려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박 회장은 성공을 향해 달리는 동안 그 소중한 인연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아꼈던 동생의 딸을, 그 딸이 바로 자신이 천한 것이라 욕하며 쫓아내려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진경이 아들 진혁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삐뚤어진 의심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들을 훑어내려가다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 박진혁과 피검사자여 7세의 유전자 일치율 99.9%. 박 회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벽을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외쳤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7년 전으로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진혁이 대학 시절 한 여인을 뼈가 녹도록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달라졌을 때 박 회장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붙여 신원을 확인했고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진혁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었죠. 박 회장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을 위한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그 여인은 이미 진혁의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칼날이 두려웠던 그녀는 진혁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녀가 아이를 맡긴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진경이었습니다. 진경은 친구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박 회장의 손주라는 사실도 모른 채 미혼모라는 따가운 시선과 낙인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서윤이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천한 것이라 욕하며 쫓아내려 했던 여자는 죽은 아내의 소중한 혈육이었습니다. 자신이 불결하다며 사탕을 팽개쳤던 아이는 자신의 유일한 친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는 몸을 던진 여자는 아내가 하늘에서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시장 바닥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스팔트를 긁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주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묻을 뻔했어.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을 내가 짓밟았어. 울부짖는 소리가 빗속에 번졌습니다. 50평생 남 앞에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박만춘 회장이 시장 바닥에서 손톱이 부서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이제야 가슴속에 맺힌 것을 함께 씻어내리는 것처럼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박 회장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자존심은 사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짓밟는 구두굽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 회장.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죄를 씻으려 할까요? 한 달 뒤 대성그룹 본사 강당.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만춘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 자리에서 가슴을 쭉 펴고 오만한 눈빛으로 기자들을 내려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박 회장은 달랐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양복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깊고 무거운 겸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만춘은 오늘 제 개인 자산 3천억 원 전액을 출연하여 진경 마이너스 서윤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이 땅의 모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될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다음 말에 강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늙은이가 시장통 김밥 한 줄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강당 한쪽에 앉아 있는 진경과 서윤이를 향해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진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았던 진경네의 김밥은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엔 통유리로 된 깨끗하고 따뜻한 급식소가 생겼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 오세요. 밥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배고픈 노인들과 아이들이 줄을 섰고 진경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경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김밥을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사탕 말고 진짜 김밥 줄게요. 서윤이가 박 회장의 무릎 위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은 아이의 두 볼이 복숭아처럼 통통했습니다. 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모은 3천억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이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미소가 박 회장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경이 김밥 한 줄을 접시에 담아 박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흉터가 남은 손등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여자의 손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흔적이 아직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경아, 내 아들의 아이를 혼자서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죽은 아내의 핏줄인 너를 내 손으로 버릴 뻔한 이 못난 시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해 주겠니? 진경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박 회장을 안았습니다. 처음엔 놀라 굳었던 박 회장의 어깨가 이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픈 과거는 다 잊으세요. 이제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진경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온기에 평생 쌓아온 갑옷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급식소 벽면 한쪽에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세월에 바랜 가족 사진 한 장, 박 회장의 아내와 어린 진경, 그리고 아기 진혁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눈빛이 꼭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이제 알았죠?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 모든 기적 같은 만남을 하늘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혁과 진경, 그리고 서윤이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갑니다. 서윤이는 두 사람의 팔에 매달려 발을 들었다 내렸다 까르르 웃습니다. 그 뒤를 박 회장이 든든하게 따르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한때 이 골목이 자신의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시장통 작은 김밥집에서 배웠습니다. 3천억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진심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